안녕하세요. 홍콩 여계보험 가이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계보험은 금융부동산입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여계보험은 해외 금융부동산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그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그 설명이 가장 쉽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이들의 꿈, 건물주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융부동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겠죠.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현금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통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있는 현금 수입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불안하니까. 두 번째는 장기 투자 이익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발전에 따라서건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의 관행상 부동산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통한 차익으로 대한 이익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목적은 자산 상속. 물론 나 벌고 살기도 힘든데 애들까지 신경 써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는데요. 결국에는 나중에 후손에게 지속적인 수입과 거주 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자산 상속을 위한 준비로서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야기하려면 이 단점을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단점은 임차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공실이 되면은 손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그 공실을 채우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부동산 주인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손해를 보는 케이스들도 있지만은요. 반대로 집주인도 임차인이 진상이면 엄청 피곤해 줍니다. 네, 일부러 나가야 되는데 돈 안 내고 안 빠져나가면 처리하기 생각보다 힘듭니다. 생각보다 반대적인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위험성이 많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역시 임차인 리스크하고 동일한 부분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건물은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물론 가격은 안 떨어질지 있지만 건물 자체의 노화나 어떤 장비의 교환, 수리 이런 것들로 비용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비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게 발생을 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단점은 정말 급해서 현금화가 필요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건물을 팔아야 될 때 손해를 보고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급매물은 좋은 가치를 받고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르게 현찰화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익을 보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장점으로서 부동산의 장점으로서 상속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부동산 상속이요 정말 상속할 때가 되면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할 대상이 한 명이다 그러면 그나마 깔끔해요. 근데 두 명 이상이 되면은 이 부동산을 반으로 쪼갤 수도 없고 각각의 n분의 1 쪼개기도 힘들고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절차가 돼서 이걸로 골머리 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속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부동산이 나중에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꿈으로 생각하는 이 건물주의 어떤 폐단 이런 위험들은 항상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나중에 모르고 있다 당하시면 매우 난감하니까요. 그럼 여계보험이 금융부동산으로서 좋다라는 이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럼 보험사가 그냥 계속 가지고선 있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리스크는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보험사로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 영향을 막 크게 받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보장된 금액을 유지를 하고요.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아무리 불경기여도 최소한의 한 6, 7%, 5, 6, 7%의 수익은 보장을 해놨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준비들도 해놓기 때문에 일시적인 불경기는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및 수리 이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죠.
금융부동산에서는 이거는 그 건물에 대한 가치는 점점 떨어지겠지만 가격은 모르지만 가치 자체나 어떤 노후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생하지만 금융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부동산처럼 현금화 비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그때 비교적 부동산에 비해 빠른 시점에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상속 절차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꾸면 바로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홍콩 보험은 해외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손들한테 분리를 해서 주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정해줘서 좋고 아니면은 미리 가입을 할 때에 어떤 건물 개념보다 이제 액수를 쪼개놔서 가입을 시켜줘서 나누면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속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홍콩은 상속세도 없고요. 증여세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홍콩에 세금이 없다고 대한민국의 세금을 탈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절차가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뭐 서울 일반적인 케이스로 만든 케이스인데 10억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 임대 수익이 평균적으로 연 3%에서 4%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의 부동산이면 연 한 3천에서 4천만 원 소득이 본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10억짜리의 뭐 어떤 것들 그 이상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보다 내 돈 10억일 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뭐 20억짜리를 10억으로 샀어. 뭐 이제 대출 받고 샀을 때는 금융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부동산을 샀을 때 임대수익이 연 3, 4%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환금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할 때 제값받고 매매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요. 세금과 유지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생각보다 유지관리가 피곤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나 어떤 부동산 거품 해소가 될 경우에는 매우 취약하죠.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10억으로 여객보험을 가입 시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연 5에서 6% 이상이 항상 배당이 되기 때문에 원금이 줄지 않은 형태에서 매년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가 6, 7%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요 매년 뺐으더라도요 어떤 부동산처럼 실질 가치가 떨어져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원금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치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금융위기나 어떤 위험분산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해외 부동산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국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파산을 한다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1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의 꿈, 건물주보다는 분명히 월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금융부동산 여객보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자유인 그러니까 파이낸셜 프리덤을 가지고 살려면 매년 얼마나의 소득이면 될까요? 3천이면 될까요? 6천? 1억?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만족할 만한 소득을 목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년 원금의 한 5, 6%의 배당금을 평생 그리고 자손까지 받는 여객보험을 활용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복리 6, 7%는 12.5년 단위로 원금을 2배로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저축을 통한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통해서 얼마를 모을 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적금이나 저축을 잘 안 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계획이 가능하게 하고 희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객보험을 통해서든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원금이 5억이 되면 매년 2,500만 원에서 3천. 원금이 10억이 되면 매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원금이 20억이 되면 매년 1억 원에서 2억 원, 1억 원에서 1억 2천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열심히 일해 저축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축을 통한 시드머니, 이거와 시간을 투자를 통해서 은퇴 후에 경제적 자연이 되실 수가 있어요. 파이낸셜 프리덤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서 사기 같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동산 투자나 증권 투자에서 하시려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저효율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래서 안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로금리 뭐 2% 이내의 어떤 금리를 가지고서는 6, 7%의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는 말도 안 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이 진짜라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이나 최근 금감원 이런 데서 관련된 방송이나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요, 일반인들이 봐도 그럴 거예요. 6% 복리 진짜라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다들 그렇죠.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심지어 전문가들도 이게 진짜라면 안 할 이유 없다고 그래요. 근데 뭔가 구라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결코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이 진짜로 맞다라고 하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